폴리인산이 킬레이트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기대하세요. 여기도 그냥 트레이에, 혹시 트레이에 뭐 이게 60이 됐건 뭐 90 트레이가 됐건 어쨌건 트레이에 부추 파종하시고 키우신 다음에 나중에 정식하시고 그런 패턴으로 가시겠죠. 그러니까 파종하신 다음에 아주 심기 전까지, 정식하기 전까지 키우는 그 과정을 우리가 육묘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육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요. 생육기에 분월력이 엄청나게 왕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추를 심으면은 한 개체에서 한 24주가 분월이 되고, 그 분월이 된 다음에 한 150 정도의 엽이 생긴다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부추를 실험실에서 키우면 한 개체가 150 가닥이 150 엽이 나오는 엄청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 사실 부추는 엄밀하게 말하면 분월이 파종보다 효율이 훨씬 좋은 거죠. 분월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럼 분월이 잘 되는 애를 더 분월이 잘 되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분월이 일어나는 거는 생육기관에서 일어나잖아요. 종자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파종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밑거름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웃거름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거름을 줬을 때, 베고 나서 웃거름을 줬을 때 얘네 그 좋은 생육이 좋은 분월력이 좋은 부추의 분월을 더 도와주는 형태의 영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아진 내용일 거예요. 결국에 질소 인산가리입니다. 분월 잘 되게 만드는 건 사실 질소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땐 인산가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 지금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추를 베고 나시면 웃거름 하십니까? 하시겠죠? 하시는 비료 제품은 어떤 형태일까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NK, 2번 요소, 뭐 3번 복합비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골라. 3번 복합비료.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1번 NK? NK 나왔고 복합비료 나왔고, 또 단비. 굉장히 새로운데요? 단비 어떤 제품 혹시? 요소. 요소 제가 아까 2번 했었잖아요. 아, 단비세배를 비벼서 하신다. 요소 비비시고, 황산가리, 과석, 인산. 알겠습니다. 결국에 대표님이랑 저기 대표님은 이제 NPK 다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뭐 다른 분들도 NK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NK 인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복합비료가 맞아요. NPK 다 줘야지 분월이 더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비료를 밑거름은 복합비료도 하실 테니까 웃거름에도 공급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반드시 인이 공급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나오긴 할 텐데, 인이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뭐 과석이 됐건 뭐가 됐건, 용가린이 됐건 용성인비가 됐건 인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웃거름에 인 안 던지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엄밀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부추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애들도 다 보면은 질소, 인산, 가리를 어떤 식으로 분시하라고 한국에서 얘기를 하냐면, 뭐 웃거름 2번 하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질소는 50, 30, 20, 가리도 똑같이 뭐 50, 30, 20 이런 식으로 분시하라고 해요. 평균 내면. 뭐 그게 토마토가 됐건 당근이 됐건 시금치가 됐건 대부분 그래요. 뭐 지왕이 됐건 뭐 구기자가 됐건. 근데 인산은 좀 달라요. 인산은 50, 30, 20 분시를 국가에서 권장하지 않고 100, 0, 0을 권장을 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한 게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좋진 않아요. 인은 부추가 어릴 때도 그렇고 중기 때도 그렇고 후기 때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인이 흡수가 안 돼요. 뿌리면 너무 흡수가 안 돼. 너무 흡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차피 흡수도 안 되는 거 웃거름 던져서 뭐 하냐, 밑거름에 넣어라 해서 100, 0, 0을 권장을 하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뒤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줘야지 인이 진짜 흡수가 될 거냐, 복합비로 던지라고 앞에 나온 그 털복숭이가 얘기하는데, 그 털복숭이 말 듣고서 나 인 던지고 싶은데, 복합비로 던지고 싶은데, 문제는 그럼 인을 어떻게 써야지 흡수가 될 거냐, 그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진짜 육묘 얘기인데요. 혹시 침지도 하셔요? 파종하시기 전에? 종자 침지? 소독하시는 분들은 침지 하실 거고,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요새는 뭐 종자 소독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침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추가 어쨌건 파종하고 나서 출현한 다음에 분월까지 기간이 되게 짧아가지고 종자상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엄밀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거 실험 아직 안 해봤어요. 실험 아직 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을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지액에 보통 이제 소독액 같은 거 넣잖아요. 5%로 농도 5% 너무 세다. 0.5% 정도로 농도 맞춰서 소독액 넣는 게 관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소독액이랑 인산을 좀 섞어보자라는 거거든요. FK30이라고
되게 좋은 인산 가리 액상 제품이 있어요. 그 액상 제품이랑 침지액을 좀 섞으셔가지고 종자 침지하신 다음에 잘 건조하셔서 파종하시면은 분원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종자, 조금 더 높은 부추가 생산될 거라는 계획은 있어서 아직까지 못 믿으시니까 전량 다 하시지 말고 가능하시면 한 몇 립 정도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실험을 하시고 저한테 좀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육묘기 덧거름인데 육묘 기간 동안에도 덧거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덧거름을 입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약한 농도로 입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영양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조루관제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쿨러 돌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 뭐 저는 여기서는 이제 저희 제품 중에 그러니까 연면 시비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연면 시비를 NPK 추천 안 드리고 좀 생물 활성물질 있죠. 해조 추출물 같은 거, 뭐 아미노산 같은 거 그런 계통으로 좀 육묘기에 덧거름 해주시면은 정식하고 나서 뿌리 활착되고 분할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굳이 뭐 저희 제품 말고라도 되게 많잖아요, 상무님. 농협에서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중에도 대리점에도 되게 많고 해조제, 아미노산제 들어간 그런 제품들을 뭐 이제 30평 기준으로 5리터 정도. 한 번에 5리터 아니에요. 분시하셔야 돼요. 요거는 완전 권장사항. 요건 완전 권장사항이고 요거 침지하는 거는 제 아이디어니까 한 번쯤 실험해보시고 결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건 완전 권장사항. 근데 제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그 중에 아미노산이랑 해조제랑 뭐 유기산이랑 들어간 생리활성 제품을 쓰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품 되게 좋아요. 야라비타 바이오트랙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해조제도 들어가 있고 뭐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해조제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뭐 알지네이트니 뭐 만니토린이 후코이단이니 뭐 이런 뭐 되게 어려운 물질들 당연히 해조제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고 그 제품은 이제 여기 옥종농협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 권장사항이에요. 그럼 이제 육묘기의 영양관리도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생육기에 그러면 어떻게 영양관리를 할 거냐. 아까 대표님께서 산성비료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산성비료에 되게 취약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부추는 뭐 마늘양파랑 친구고 대파랑도 친구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대파랑 부추랑 좀 가장 큰 차이점, 양분학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대파는 좀 산성비료를 선호하거든요. 부추는 산성비료를 되게 싫어합니다. 내산성이 되게 약해요.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내산성이 약하다. 그리고 내염성도 약합니다. 그래서 근권부랑 비료랑 다면은 엄청 크게 타격을 입기도 하죠. 염류장애가 우려됩니다. 내염성이 약하니까. 특히나 이렇게 재배를 같은 포장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제염 쉽지 않잖아요. 제염을 어떻게 해요? 염류장애 어떻게 해결해? 뭐 다량의 물을 계속 주어라. 뭐 깊이 가래를 해라. 수단그라스 같은 애들 제염식물을 키워라. 뭐 최근에 또 뭐 유기산 같은 것도 있었죠. 유기산을 써라. 뭐 토양 개량제를 써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정말 되는지 제염식물을 키워가지고 염도가 낮아지긴 하죠. 근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건 요는 내염성이 약하니까 최대한 땅에 염을 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땅에 염을 안 만드는 애들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산도를 떨어뜨린 애를 높이는 걸 생각하시지 말고 산도를 안 떨어뜨린 애들을 쓰셔야 되는 거고 염도를 낮추는 애들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시는 것보단 염도를 높이지 않는 애를 쓰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그게 훨씬 더 해결책은 아니지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염류장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뭐 농도장애 얘기하고 뭐 염농도가 높아요, 뭐 불용화된 거 쓰면 안 돼요,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냥 지금 염류장애를 아예 그냥 딱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류가 집적되면 뭐 이런 증상들이 나온대요. 뭐 낙엽도 지고 토양 물리성도 악화가 되고 팽윤성 악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어쨌건 염이 집적이 되면 토양이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당연히 뿌리 발육이 나빠지고 뭐 전형적인 토양이 이렇게 되죠. 막 이 이끼 같은 것도 끼잖아요. 염도 높아지면. 결국에 이런 염류 장애가 일어나는 거는 땅이 이씨가 높다란 얘기고 양이온, 음이온이 토양에 많이 집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이온, 음이온이 집적되어 있다. 왜 집적되어 있을까? 이거 부추가 빨아먹으면 되는 건데, 그죠? 부추가 양이온도 빨아먹고 음이온도 빨아먹으면 되는 건데 왜 집적이 돼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줬을 수도 있고 부추가 빨아먹기 전에 토양 입자에 달라붙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물에 잘 안 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얘네가 얼마나 잘 토양에 달라붙는지, 얼마나 부추한테 잘 안 빨리는지를 나타낸 정도가 이거예요. 흡착도랑 침출도. 흡착도는 말 그대로 높을수록 조지는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땅에 잘 달라붙어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라는 얘기니까. 침출도는 반대로 낮을수록 조지는 거죠. 낮을수록 지금 잘 침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로 잘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흡착도 높은 거, 침출도 낮은 애들 위주로 볼게요. 칼슘이랑 칼륨이 있었고, 마그네슘도 있고, 침출도 낮은 애들은 칼륨, 겹치네요. 암모늄은 암모니아테 질소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쓰시는 질소질 비료들은 다 얘입니다. 황산, 인산 얘가 그래서 참 골 때리는 거예요. 이동도 물길 따라서 이동을 안 하니까 흡수가 잘 안 되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복합 비료를 추비로 던지시니라 선진농법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뿌리면 뭐해? 인 그대로 침출도 안 되고 땅에 달라붙어 있는데, 그죠? 어쨌건 이런 친구들을 그러면 다량 사용하면 안 되겠죠? 빠밤 강조가 됐습니다. 다량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량 사용하면 안 되는 걸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을 드리면 석회 공급하고 물음표 쳐놨습니다. 석회 공급이 화학성을 pH를 계량하는 건 맞는데 칼슘을 공급하는 건 아닌 건 아까 우리가 비커 사진으로 확인했어요, 그죠? 1kg 녹일 때 탄산칼슘 1kg 녹일 때 66,000리터 물, 그렇게까지 칼슘도 공급이 안 되는 친구들을 다량 공급하는 건 안 된다. 다량 공급하면 안 된다로 끝나지 않고 저는 그래서 공급하는 양도 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꼭 한번 계산하셔도 예? 소석회가 들어가가지고 칼슘 공급하는 거 사실 소석회를 줬으니까 칼슘을 안 줘도 된다라는 거는 소석회가 다른 석회들보다 더 칼슘이 공급되는 건 맞아요. 분명할 거예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용해도니까, 그죠? 잘 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로 그냥 칼슘 공급 소스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칼슘을 반드시 공급하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에 어디까지 했죠? 이 얘기죠. 석회 공급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 소석회건 생석회건 탄산석회건 하셔야 되긴 하는데 다량을 하시지 말자. 너무 많이 하면은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거고, 칼륨 다량 공급도 조금 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칼륨도 잘 달라붙고 잘 안 빠지는 편에 속하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륨이 2등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칼륨을 안 줄 수는 없어요. 주긴 줘야 돼. 주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칼륨 형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칼륨 형태 중에 질산 칼륨도 있고 황산 칼륨도 있고 탄산 칼륨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산화 칼륨도 있고. 근데 보통 농업용으로 쓰이는 게 대부분 염화 칼륨이잖아요. 염화가리라고 부르는 애들. 그래서 염화가리는 저는 안 좋아해요. 아까 염화칼슘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염화가리도 염소랑 가리랑 붙어 있는데 가리는 열심히 잘 빨아먹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염소는 되게 편식을 하고 안 빨아먹으려고 하니까 염화가리를 공급하는 거는 저는 염류집적도를 해결하는데 염류집적도를 오히려 높이는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요새 유한 쓰시는 분들 별로 없으신데 간혹 있으세요. 특히나 이렇게 백학과 하시는 분들, 마늘 양파 하시는 분들, 마늘 양파도 워낙 질소 요구도가 높으니까 파 하시는 분들, 쪽파 하시는 분들, 부추 하시는 분들, 유한 쓰시는 분들 아직까지 있으시더라고. 혹시 여기 유한 쓰시는 분 있으세요? 여긴 없으시구나. 네. 유한을 쓰는 이유가 네. 그 유한이 결국에 황산 암모늄 말씀하신 대로 황 공급 때문에, 그리고 황은 제가 맨 처음에 강조드렸잖아요.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 두 가지 물질 때문에 부추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황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황산 암모늄이니까 황도 들어가고 암모니아테 질소도 들어가는데 일단 전 첫 번째로 암모니아테 질소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환기를 안 시키시는 이런 시설 재배 토양에서 겨울철에 동계 재배를 하실 때는 저는 암모니아테 질소를 절대 선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릴 게 가스장애 때문입니다. 아까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암모니아테 질소가 들어가고 토양의 pH가 높을 때는 말 그대로 암모니아 가스장애가 나오는 거고, 암모니아테 질소가 들어가고 토양의 pH가 낮은 상황에서는 아질산 가스장애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엔 시설 재배지에서 가스장애를 피하려면 이게 차라리 노지면은 시설 재배지보다 피해가 좀 덜할 수는 있는데 시설 재배지에서 가스장애를 피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테 질소를 사용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지 않고요. 사용하긴 사용해야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질산질소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한 제품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테 질소랑 그리고 다량의 황산이 들어가서 모든 질소 소스를 여기서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필요도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잘 침출이 안 되니까 달라붙어서 염류장애를 더 유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인산염, 결국 인산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제 앞으로 인산 얘기할 거거든요. 인산은 진짜 침출이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인산질 비료 주실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염화가리를 다량으로 땅에 뿌렸을 때 뭐 땅의 염류 높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염소가 들어가니까. 얘네를 연면 시비했을 때도 정말 땅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질산가리가 염화가리보다 더 좋은 거는 무조건입니다. 황산가리가 염화가리보다 더 좋은 것도 무조건 좋은 거고. 근데 연면 시비를 한다는 건 결국에 세게 주면 500배, 뭐 더 세게 주면 300배, 뭐 권장상으로 주면 1000배잖아요. 염화가리의 염소 농도가 한 60%라고 할까요? 한 60% 될 것 같은데 60%를 1000배로 희석한다는 얘기는 0.006%인가요? 이 배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절대 양 자체가 낮다는 얘기고, 그 절대 양 자체가 입에 묻고 땅에는 별로 묻지도 않고, 뭐 땅에 많이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그 정말 작은 양이 묻었을 때 뭐 염소가 어마무지하게 데미지를 주진 않는다가 저의 결론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는 필요하지 않은 양분이니까 염화가리보다는 질산가리나 황산가리가 더 좋아요 라고 당연히 원론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은 또 하실 수가 있는 게 땅의 데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의 데미지를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염화가리보다는 또 염소가 좀 안 들어간 형태의 가리가 들어있는 영양제 같은 거 선택하시는 게 염화가리를 녹이셔서 하시는 것보단 당연히 작물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게 결국 입에 지금 농도장애 일으키는 것도 이것도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대표님은 염화가리가 연면 시비를 했을 때 땅에 데미지를 줄 거냐라는 의문이 있으셨던 거고, 저는 주지 않는다. 어떻게 주겠냐. 말씀하신 대로 절대양 자체가 작은데 어떻게 데미지를 주겠냐인데, 잎 얘기로 들어가면 좀 다르거든요. 잎 얘기로 들어가면 왜 다르냐면 연면 시비라는 건 결국 기공을 통해서 양분들이 흡수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기공을 통해서 양분이 흡수가 되면 오케이인데 기공을 통해서 양분이 흡수가 안 될 때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 자체에 비료가 남아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료가 남아있을 때, 그 남아있으면은 열심히 잎들은 그 비료를 녹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거든요. 더 잘 녹이기 위해서, 녹은 애들도 더 잘 녹이기 위해서. 왜냐면 뭔가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사람도 씻듯이 걔네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씻으려면은 우리는 샤워기를 틀면 되는데 잎들은 샤워기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체내에 있는 물을 표면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그죠? 지금 잎의 표면은 농도가 높은 겁니다. 비료기가 있으니까, 흡수가 안 된 비료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잎의 내부는 상대적으로 저농도인 거죠. 아무리 세포에 무슨 뭐 황화 설파이드 뭐 그런 물질들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잎 표면의 농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니까 잎에서 표면으로 물이 침출되는 현상을 역삼투압이라고 부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잎들이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비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양제 농도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칭해서 부르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더라도 염화가리를 연면 시비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추천드린 대로 뭐 황산가리 녹이시는 게 어려우시면 질산가리 계통으로 하시건, 아니면은 염소가 좀 적고 염소가 없고 가리가 들어있는, 굳이 연면 시비를 하실 거면 가리가 들어있는 형태의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죠. 2019년 9월 기사를 제가 하나 클리핑해 왔는데, 이제 킬레이트제라는 걸 쓴대요. 이제 킬레이트제를 쓰면은 염류가 쌓인 토양에서 녹지 않는 양분이나 염류를 녹지 않는 양분이나 염류, 아주 이거 나쁜 친구들이죠, 를 작물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는 물질을 킬레이트제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킬레이트제를 농진청에서 농가들 몇 명 선정해가지고 도입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어마무지하더라. 지난해 수박 농가가 전기전도도가 8.5였는데 수박 재배가 되게 어려웠는데 킬레이트제를 쓰니까 농도가 8.5에서 6.0까지 낮아지더라. 낮아지고 수박이 1000통이 더 달리더라. 아주 심기 전, 정식 전에 9.2에서 수확 후에는 5.0으로, 다른 시범 사업에서는 9.2에서 5.0으로 농도가 거의 50% 줄더라. 킬레이트제를 쓰니까. 그래서 킬레이트제로 시설 재배지의 염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도 높일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킬레이트제 되게 좋다. 킬레이트제가 염류 장애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지가 아니라 이건 해결이죠. 해결할 수 있는 좀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인산 얘기하면서 저희 제품이랑 킬레이트제랑 좀 엮으려고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얘기하면서 기가 막히게 한번 킬레이트제랑 한번 또 엮어가지고 좀 이제 대표님들의 구매 욕구를 한번 자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인산 되게 중요한 역할 많이 합니다.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ATP, ADP의 구성 성분이다. 새뿌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케이. 생장, 분열, 근해, 신장, 개화, 결실, 비대, 촉진, 저장력도 증대된다. 아이고, 말로만 들으면 엄청 좋지. 그렇게 따지면 질소는 안 좋고 가리는 안 좋겠어요? 다 좋지. 근데 문제는 흡수가 안 된다. 흡수가 정말 안 된다. 토양이 저온일 때,
저온일 때 흡수 진짜 안 됩니다. 토양 온도가 22도일 때랑 한 15도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22도일 때 100 정도가 흡수된다고 했을 때 15도로 한 7도 정도 넣어주면은 흡수되는 게 100에서 한 30 정도로 줍니다. 근데 지금 겨울에 키우시잖아요. 그럼 지온은 당연히 지금 낮을 수밖에 없고요. 지온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니까. 뭐 다른 약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질소랑 인산만 비교하면 질소는 물 주면 흡수되거든요. 집단 유동 작용에 의해서 물길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물 주면 흡수가 되는데 인산은 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확산으로 분자, 기체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분자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물이랑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확산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저온일 때 동계에 부추를 재배하시는 대표님들은 인산 진짜 주시기 어려울 거다. 인산 정말 신경 쓰셔야 된다. 지온에 따라 흡수 어려우니까. 두 번째, pH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pH가 중성일 때는 뭐 그나마 오케이 알겠으나 pH가 좀 산성 토양일 때는 알루미늄, 철이랑 인산이 달라붙습니다. 금속 미량 요소랑 인산이 달라붙어요. pH가 좀 높을 때는 인산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슘만 적어놓겠는데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리고 칼륨도 있고요. 인산이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랑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달라붙는 얘기는 지금 달라붙은 애들은 지금 부추가 못 먹는 거예요. 결국에 염류 농도가 높아진 염류장애를 일으키는 거고 그걸 떠나서 또 예를 들어 인산이랑 지금 철이랑 달라붙었다고 할게요. 인산, 철이 달라붙었다는 얘기는 인산도 못 먹었지만 철도 못 먹게 된다는 거거든요. 인산이랑 칼슘이 달라붙어 있으면 인산도 못 먹지만 칼슘도 못 먹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산이 흡수가 어려운 건 오케이. 알겠어. 이해됐는데 그걸로 끝내시지 말고 인산이 흡수가 안 되는 거는 양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그러는 거고 양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나중에 풀리는 게 아니고 불용화, 잘 녹지 않는 결합이 형성이 되니까 다른 양이온도 흡수가 잘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결합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럼 결론이 뭐야? 인산 주라는 거야, 주지 말라는 거야, 그죠? 인산 주면은 다른 양이온도 지금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미쳤다고 줍니까? 대표님은 그럼 인산을 왜 지금 복합비료 형태로 만드셔서 대표님은 왜 복합비료, 인산이 포함된 비료를 왜 추비로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지만 인산 주셔야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주고 배겨요? 그러니까 결론은 좋은 인산 주셔야 돼요. 이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식하고선 시간이 쫙 지나면서 토양 내부의 인산들의 함량이 변하는 그래프거든요. 토양 내부의 인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토양 안에 인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부추가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쭉 줄어들고 있어요. 당연히 줄어들죠. 부추가 먹긴 먹을 테니까. 근데 뭘 먹었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어떤 인산을 먹었나. 이 하늘색은 거의 안 줄죠? 오히려 좀 늘고 있네요. 그죠? 토양 내부에 부추가 많이 못 먹었네요. 이 연두색은 지금 많이 줄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많이 줄었네요. 뭐 얘가 뭘로 변화해서 뭐 그런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자고요. 많이 줄었으니까 부추가 많이 먹었겠구나. 그러면 하늘색이 좋을까 연두색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연두색이 훨씬 좋겠네요. 그죠? 연두색이 훨씬 좋고 연두색은 폴리인산이네요. 정인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뭐 과석이 됐건 용성인비가 됐건 용과린이 됐건 뭐 1인산 가리가 됐건 뭐 1인산 칼슘이 됐건 그런 애들을 물에 녹이면은 이제 정인산의 형태로 한 덩이의 인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잘 이동을 못 해요. 저온일 때 더 이동을 못 하는데 실제로 땅에서 2mm밖에 이동을 못 해요. 평균 내면은 물에 녹은 인산들은 다 정인산입니다. 이게 뭐 불용화, 뭐 구용성, 수용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산은 그냥 정인산입니다. 왜냐면 화학식 자체가 그러니까요. 근데 얘네가 여러 가지 분자를 붙여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저 직원이랑 손잡고 있는 거 폴리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당연히 자연계에서는 생기면 안 되죠. 정말 고온 조건을 주고 고압 조건을 줘가지고 일부러 억지로 붙여놓은 형태가 된 거죠. 그렇게 붙여놓은 형태를 폴리인산이라고 부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폴리인산이 이동성도 훨씬 좋고 그러니까 이동성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동성이 훨씬 좋고 아까 요 결합들이 형성이 안 됩니다. 요 결합들이 형성이 안 되고 이동성도 좋으니까 정인산보다 폴리인산이 인산을 훨씬 더 잘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런 결합이 요런 결합이 형성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내용 되게 중요한데요. 인산이랑 철이랑 달라붙은 건 인산도 이가 음이온일 수 있고 철도 이가 양이온일 수 있으니까 달라붙는 거거든요. 아주 꽁꽁 달라붙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폴리인산이 정인산보다 양이온들 지금 흡수율이 좋아지는 거 보이시죠? 인산 흡수 잘 안 되는 이유 두 가지였어요. 그죠? 이동성 나쁘고 pH에 따라서 결합하고 그죠?
뭐 산성에선 철이랑 결합하고 뭐 알칼리성에선 칼슘이랑 결합하고 그런 거 그냥 무시하시고 어쨌건 결합하고 이동 잘 안 되고. 근데 인산은 주긴 줘야 돼. 그럼 이런 이동도 잘 되는 거 주셔야 되고 결합도 잘 안 되는 거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폴리인산이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폴리인산의 이 효과가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폴리인산이 킬레이트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인산의 장점이 그럼 세 가지네요. 그죠? 첫 번째, 이동성이 좋으니까 인산 흡수 잘 된다. 두 번째, 다른 양분들이랑 막 엄청 결합해가지고 불용화 안 되니까 다른 양분들, 다른 양이온들 흡수율도 좋아지고 인산 흡수율도 좋아진다. 세 번째, 시설 내부의 높은 EC 농도를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네요. 폴리인산이. 그러니까 대표님 복합비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복합비료에는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인산이 반드시 폴리인산 형태인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찾으셔야 되고 대표님도 아까 질소는 뭐 요소, 인산은 과석이라고 하셨나요? 과석, 뭐 가리는 뭐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세 개를 성분대로 비비셔가지고 원하는 스펙 만드셔가지고 복합비료 쓰신다고 했는데 그 과석보다는 그런 정인산보다는 폴리인산 들어가 있는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근데 폴리인산이 어디 들어가 있나라고 보니까 이 제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희 회사 제품이에요. 여기 있는 11% 중에서 인산이 폴리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까지 한번 강조 드리고 질소 얘기하고 칼슘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